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캘리그래피 4륜구동 모델입니다. 먼저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미 신형 산타페 2.5 가솔린의 전륜구동 풀옵션을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세한 것들을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졌던 내용은 최대한 피해서 이 하이브리드로서의 특징들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 연비 리셋 하겠습니다. 연비 리셋, 요 누적 정보를 이렇게 해서 제가 반납할 때 얼마나 탔는지 성적표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 차의 파워트레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80마력과 27토크를 내는 1.6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죠. 가솔린 엔진. 그리고 이 차에 조합되어 있는 전기 모터는 47.7kW의 출력으로 마력으로 환산하면 64.8마력, 그러니까 65마력 정도를 냅니다. 그리고 토크는 27을 약간 밑돕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엔진과 모터가 합산한 시스템 출력은 235마력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또 합산 토크를 발표했더라고요. 그거는 37.4kgm의 합산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변속기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차는 이제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이 H트랙 그 구동 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의 가격표를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전륜 모델은 가격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 이전과 세제 혜택을 받은 이후가 있는데요, 4륜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제 혜택 이후의 가격이 없죠.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가격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서 이 친환경차로 인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차로 인증이 되려면 먼저 배기량 기준으로는 이 차가 속한 배기량 구간에서는 연비가 15.8이 넘어야 돼요. 근데 이 차는 차의 크기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전장, 전폭, 전고, 그거에 따르면 중형차로 분류가 되고요. 중형차로 분류가 되면 이 기준 연비가 15.8이 아니라 14.3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전륜 모델은 전부 이제 14.3은 넘기 때문에 그 친환경 혜택을 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4륜 구동으로 되게 되면 다 14.3보다는 적은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4륜 구동 모델은 이 구입 단계에서는 이 친환경차 혜택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구입해서 보유할 때 자동차세는 뭐 전륜이나 아니면은 4륜이나 이 배기량에 근거한 그런 자동차세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차를 보유하는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죠. 이제 저공해 1종, 2종, 3종 혜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하이브리드 차들은 이제 배출가스의 어떤 각종 물질 기준에 넘어서게 되면 그럼 저공해 2종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4륜 구동 모델은 이 저공해 2종으로는 인증이 돼서 그걸로 인한 혜택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라든지, 또한 서울 기준으로는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 면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이 없죠, 하이브리드 차들은. 그래서 그거는 예전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되어 온 하이브리드 차들에는 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하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의 내부에서 좀 하이브리드 모델로서 알 수 있는 특징들은, 이제 여기 공조장치에서 드라이버 온리 그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혼자 타는 상태에서 주행을 할 때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에너지 소모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 외에는 여기 이제 모니터에서 하이브리드 특화 메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지금 터치를 해보면요, 그래픽이 또 날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행 중에 잠깐씩 이 모니터를 확인해야 될 때에도 금방금방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왜 사륜 모델은 20인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전륜 모델은 선택할 수 없게 해놨느냐. 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인치를 전륜에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차의 구입 단계에서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환경차로서의 인증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중형차로서 이제 친환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연비가 14.3이 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륜은 전륜이든 후륜이든 어차피 14.3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선택을 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륜구독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입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차값도 더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요, 전륜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이 외관상으로라도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좀 달래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차의 주행 모드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드라이브 토글 스위치를 아래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사륜 모델에는 그 옆에 테라인이 같이 적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코 모드가 있고요, 요거를 아래로 하나씩 하면 스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 모드로 의미하는 마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일반 하이브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점이 바로 이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 가지고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다른 현대차의 전기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기판에 아무런 그 표시가 안 나면은 회생제동의 0단계, 왼쪽을 하나씩 당기면 1, 2, 3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전기차처럼 이 3에서 하나를 더 당겼을 때 아이 페달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들에서는 오른쪽을 길게 당기면 스마트 회생제동이 들어가잖아요. 얘도 오른쪽을 길게 당기면 오토로 표시가 바뀌면서 그 안에서도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차의 전기차들은 회생제동 2단계 이상부터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네,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얘도 그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회생제동이 1단계인데 뒤에 좀 멀리서 차가 없기 때문에 엑셀을 완전히 놔보겠습니다. 네, 들어오지 않죠? 2단계로 해보겠습니다. 2단계로 했을 때 엑셀을 놓으면요, 네, 여기 그래픽에 바로 표시가 되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게. 다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3단계는 또 해보면은 당연히 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 타시는 많은 분들이 좀 회생제동을 높은 단계에 놨을 때 내가 이렇게 내 차가 좀 강하게 서는데 뒷차가 브레이크 등이 안 켜져서 나를 혹시 추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보유했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또 패들 시프트로 변속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왼쪽 오른쪽 당기기만 하면 회생제동의 단계가 조절될 뿐 변속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예전처럼 수동 변속은 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주행 모드가 스포츠로 바뀌게 되면 그때에는 회생제동의 단계 표시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당기면 네, 그 속도에 맞는 그 속도 기어 범위 내에서 수동 변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하다가 오른쪽을 길게 당기면 그때는 다시 D레인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이 드라이브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바로 이렇게 회생제동 3단계라는 표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수동 변속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넣어야 한다 하는 점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차에는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으로 이 모터의 제어를 이용한 이 컴포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과속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모터의 제어를 통해서 탑승자의 몸의 흔들림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앞에 과속 방지턱을 좀 여러 개 넘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엑셀을 놓지 않고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번 걸쳐 가지고 확인을 해 보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넘고 나서 다시 땅에 착지할 때까지 접지력의 변화가 생기는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그때 좀 제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바퀴에서 벌어지는 급격한 토크 변화를 많이 순화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조금 빠른 속도로 엑셀을 안 띄고 넘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방지턱에 바퀴가 닿아서 그 방지턱 꼭대기에 있을 때까지는 차이를 일으키지 않고요. 넘고 나서 착지할 때까지 그때에서 좀 부드러움은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부드러워요. 자, 다시 한번 이 하이브리드의 특화 기능인 E 컴포트를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 앞에는 비교적 좀 높은 편인 과속 방지턱이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일부러 한번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앞차가 좀 간격을 좀 벌리기 위해서 약간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네, 굉장히 넘는 동작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동바퀴, 특히 전륜에서의 그 움직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시 한번 넘어 볼게요. 앞에 또 있죠. 네, 그러니까 바퀴가 짧게씩 땅에서 뜰 때 느낌이 굉장히 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감쇄력의 조절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터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차 안에 탄 사람에게 덜컹거림이 매우 없게 억제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산타페 하이브리드에 적용되어 있는 그 하이브리드 특화 기능인 E 컴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해봐도 답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 회생제동이 이제 0부터 3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럼 각 단계에서 엑셀을 놨을 때 계기판에 표시되는 회생제동의 양에도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0단계잖아요. 0단계에서 엑셀 이렇게 놓으면은 0단계에서도 회생제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프가 매우 적게 채워져 있죠. 그러면 1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엑셀에서 놓잖아요. 아까보다는 그 차지라는 그래프 전체에서 중간까지 채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이 되죠. 그럼 2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단계. 네, 그 전체 그래프에서 한 75% 정도까지 이 차지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단계는 혹시 다 채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채우네요. 그래서 이 회생제동의 단계를 바꿀 때마다 몸에서 느껴지는 그 감속력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차에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전력 양도 다르다 하는 점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하이브리드 차의 배터리의 용량 특성상 배터리 용량은 기본적으로 작은데 이 회생제동을 3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다 보니까요, 기존에 이 단계 설정이 없던 하이브리드 차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내리막에서 거리가 아주 길지 않아도 배터리가 금방금방 이렇게 채워져 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보유했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만 해도 이 완충을, 그러니까 배터리가 표시상으로 완충을 보는 게 1년에 몇 번 안 됐거든요. 많아야 이제 두세 번. 근데 얘는 일상 조건에서 굉장히 그걸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특성상에 좀 차이가 있네요. 지금처럼 정체 중인 상황에서 회생제동을 스마트 회생으로 해가지고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길게 당겨서 오토로 보였죠. 이걸 일단 단계를 낮춰 볼게요. 얘는 이제 앞에 차량과의 간격,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회생제동 단계를 똘똘하게 조절을 하는데요. 자, 앞에 차간거리가 좀 있는데 앞차가 좀 브레이크를 밟았다 안 밟았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일부러. 지금 다른 차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회생제동을 일시적으로 높이죠. 그리고 좀 멀어지니까 다시 좀 그 단계를 낮췄다가, 자, 일단 제가 엑셀을 좀 차에 가까이 가다가 좀 놔 보겠습니다. 지금은 회생제동을 풀어 놨고요.
앞에 뭐 완만한 내리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어떨까요? 지금 정도의 경사에서는 스스로 끌어올리지는 않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는 이 스마트 회생제동이 기여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이 좀 길어서 더 속도가 감속이 되니까 얘도 거기에 맞게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거의 차가 서다시피 했어요. 한번 밟지 않아 볼게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차가 갑자기 확 멈출 때에는 얘도 이 회생제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차가 확 쓰면 그거에 따라서 확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켜놓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마음의 준비는 해 놓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막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회생제동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처럼 앞차는 속도를 줄였고 저는 안 줄였잖아요. 그럼 얘가 미세하게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얘도 따라서 멈춥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앞차는 서 있는데 얘는 슬금슬금 앞차를 향해서 가죠. 그러니까 앞차가 완전히 정차하는 것까지 따라서 멈추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가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얘가 그것까지 감지해가지고 따라서 정지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쵸? 슬금슬금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회생제동을 좀 잘 활용하시는 방법은 얘한테 어느 정도는 맡기되 앞에 차가 급브레이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를 맡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같이 좀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앞차가 쓸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이 스마트 회생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멈추는,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정지하는 최종 단계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된다 하는 그런 특징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들은 많은 경우에 이 엔진 회전계를 대신해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파워미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엔진 회전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얘는 그거를 각 주행 모드에 따라 가지고 운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설정해 가가지고 클러스터 항목을 갑니다. 그럼 거기에 엔진 회전 속도계, 그러니까 타코미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각 주행 모드별로, 아니면은 이 험로 주행 모드별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이제 이게 안 보이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는 여기 보면은 엔진 회전계가 보이도록 설정해놨죠. 이런 상태에서 나는 스포츠 모드로 하더라도 굳이 엔진 회전계를 안 봐도 된다 하시면 요거만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인 색깔 테마만 바뀔 뿐, 이렇게 파워미터를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 섬세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계기판에서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거나 안 보여주거나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이 클래식이냐 아니면 심플이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지금은 이 계기판 스타일이 클래식이잖아요. 이렇게 바늘로 가게 돼 있는. 근데 이걸 심플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파워미터 안에 항상 엔진 회전수를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엔진 회전계를 뭐 보여주거나 말거나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테두리가 전체가 엔진 회전계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파워미터로 사용이 되거나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게이지 스타일이 클래식이냐 심플이냐에 따라서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거나 말거나, 아니면 보여주더라도 또 어느 영역을 사용하는 거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메뉴에 가 있잖아요. 지금 주행 중에 배터리를 충전 중인지 아닌지를 매우 간단한 표시로 구분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배터리 표시 안에 이렇게 번개 모양의 아이콘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충전 중이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게 사라졌죠. 그거는 수시로 이 번개 표시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 하는데, 전기를 소모 중일 때에는 번개 표시가 없어지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이제 충전 중일 때에는 배터리에
전력이 채워지고 있을 때에는 요 번개 표시가 나더라. 요거는 계기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점도 재밌게 느껴집니다. 자, 잠시 뒤에 신호가 바뀌면요, 에코 모드에서 출발할 때 구동력 배분 특성 한번 볼게요. 일단 30km가 넘도록, 40km를 넘도록 앞뒤 바퀴의 구동력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규정 속도 한 70km까지 계속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데도 뒷바퀴에서의 구동력을 완전히 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계기판에 표시가 EV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만 주행한다는 뜻인데, 네, 그럴 때는 전륜으로만 구동력을 보내네요. 근데 조금 더 엑셀을 밟아가지고 엔진을 다시 작동을 시키면, 엔진을 켜면 그때는 여지없이 뒷바퀴로 구동력을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계열의 많은 차들이 출발부터 한 30km 전후까지 사륜을 다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쪽으로 구동력을 좀 몰아주는 편이 많은데, 엔진차든 전기차든 마찬가지인데 이 차는 좀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서 에코모드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 상시 사륜 상태를, 특히 엔진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좀 유지하고 있는, 네,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또 신호에 한번 서는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 회생제동의 단계, 그거는 조절하는 게 없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까 에코모드 때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출발해가지고 계속 뒷바퀴로도 구동력을 보내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에코모드일 때와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요, 엑셀을 깊이 밟을 때 있습니다. 엑셀을 깊이 밟을 때 그 뒷바퀴의 구동력이 높아지는 비율이 에코 때보다는 높은 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느 속도 이상이 되더라도, 네, 이 상시 사륜 상태를, 특히 엔진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유지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엑셀을 좀 더 깊이 밟을수록 앞은 당연히 올라가지만 뒤가 올라가는 비율도 꽤 높아지는 점이 에코모드에서와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잠시 뒤에 이제 콘크리트 노면이 시작이 돼서요, 거기에서의 승차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인치를 끼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승차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교각의 이음매를 넘어갈 때에도, 네, 어떤 차체와 탑승자의 몸의 들썩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소한으로 잘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여기는 좀 비교적 그 노면 상태가 좋은 콘크리트인데, 조금 더 가면은 좀 수시로 변하는 그런 그 구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인데요, 여기 구간에 진입하더라도요, 아까보다는 노면 상태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점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좀 노면 변화에 의한 그 미세한 아래 위로의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탑승자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어떤 탑승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리뷰했던 차는 21인치의, 네, 타이어를 꼽고 있었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20인치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제일 높은 게 사륜에서만 20인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21인치가 타이어는 더 얇아요. 걔는 245mm 245, 45, 21이고 20인치는 오히려 타이어가 10mm 더 두껍습니다. 255, 45, 20인데요. 그러니까 편평비는 45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타이어는 오히려 얘가 좀 더 두꺼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바퀴의 무게는 휠이 더 큰 21인치 쪽이 조금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인치의 가솔린 모델과 20인치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승차감 면에서는 이렇게 두드러지는 차이를 내지 않는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타페 휠 타이어 사이즈 체계를 보면은 조금 재미난 점이 있죠. 그게 이제 2.5 가솔린에서의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1.6 하이브리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얘는 둘 다 18인치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모델 다 19인치는 존재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에 한해서 20인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은 21인치가 있습니다. 21인치까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보통은 이제 휠의 인치수에 따라서 타이어 폭도 같이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는 18인치가 235mm이고 21인치가 245mm인데, 그러니까 10m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20인치는 거꾸로 10mm가 타이어가 폭이 더 넓은 255mm 짜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타이어 사이즈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게 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결정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좀 저의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18인치와 21인치의 휠 타이어 사이즈가 먼저 정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이브리드에도 기본적으로 18인치는 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21인치로 처음에는 어떤 시도를 했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목표로 하는 연비나 이런 게 좀 안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인치로 낮춰야 됐는데, 근데 문제는 20인치로 낮추면 그 전체 바퀴 전체의 지름을 똑같이 맞출 만한 마땅한 사이즈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8인치는 235, 21인치는 245로 10mm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20인치에는 더 두꺼운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좀 일반적이지 않지만 더 두꺼운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바퀴의 전체 지름을 좀 비슷하게 맞추렸던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20인치가 타이어 폭이 더 넓어지게 된 이유는 그 타이어 폭이 235나 245 중에 선택을 하면서 그 전체 지름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 20인치 사이즈의 타이어가 마땅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추론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왔는데요, 바닥은 콘크리트路面이고 여기서의 외부 소음 수준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 소음의 실내 유입의 수준은요, 고급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실내로 들어오는 게 꽤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콘크리트 노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이어가 노면에 닿아서 구르고는 있지만 이게 아스팔트인지 콘크리트인지 좀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차단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뭐 이렇게 간간히 차가 지나가도요, 저 앞에 있을 때부터 옆으로 지나갈 때 그 소음의 양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큰 트럭이 한번 지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촬영의 목적 때문에 여기 썬루프의 안쪽 커버를 좀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걸 닫으면은 좀 더 조용해지겠죠. 큰 차가 드디어 옵니다. 큰 차는 멀리서부터 큰 차라는 거를 지나갈 때까지 다 알 수 있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상으로 조용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브레이크 페달 담력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얘가 이제 에코 모드에서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 설정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회생제동을 0단계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처음에 좀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에 의한 회생제동 구간이 좀 길게 느껴지고, 좀 깊은 지점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회생제동을 단계를 높여 놓잖아요. 지금처럼 이제 3단계로 이렇게 높여 놓으면요,
브레이크 페달도 좀 더 무거워질 뿐만 아니라 페달이 움직이는 깊이가 좀 얕아지면서 이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더 일찍부터 듣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는 브레이크 모드가 없는데, 그걸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브레이크 모드가 있는 차 기준으로 뭐 노말이나 컴포트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차에서는 회생제동 0단계를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모드가 있는 차 기준으로 브레이크 모드를 스포츠로 놨을 때 회생제동의 제일 높은 3단계에서의 특징이 그렇다는 점으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좀 느낌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현대기아의 그 하이브리드 차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구동용 그 고전화 배터리의 사용 구간 있잖아요. 그게 좀 느껴지기에는 보통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간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를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 실사용 영역이 좀 위쪽으로 더 높게 충전했다가 사용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수준에서 좀 더 높이 충전이 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얘는 일단은 차의 덩치와 무게에 비해서 이 모터의 출력은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는 연비를 좋게 만들려면 모터가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의 실사용 구간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그런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하이브리드는 워낙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1.49kWh라고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신형 모델의 이 고전화 배터리 용량은 저도 데이터를 어디서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제일 아래나 제일 위라고 해봤자 그 중간에서의 그 그래프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전력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전체 표시가 1.5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프상으로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아주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산타페를 하기로 마음은 먹으셨는데 2.5 가솔린이냐 아니면은 1.6 터보 하이브리드냐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좀 더 고급스러운 거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 하이브리드가 더 차값이 비싼데 그게 회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제가 모든 트림을 일일이 다 계산해 볼 수는 없어 가지고요, 먼저 계산을 해본 거는 둘 다 캘리그래피이고 18인치의 전륜 구동일 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휘발유 가격은 1,600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의 공인연비, 그러니까 복합 기준의 공인연비를 먼저 보면, 그래서 2.5 가솔린의 전륜구동 18인치는 리터당 11km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15.5더라고요. 그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본 거는, 그러면 1km 주행하는 데에 연료비가 얼마씩 드나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5 가솔린은 145원이고 하이브리드는 103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km 주행할 때마다 42원씩 차이가 나요. 하이브리드와 2.5 가솔린은. 캘리그래피의 전륜끼리의 가격 차이는 248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1km당 42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248만원의 차값 차이를 그 연료비 차이로 회수를 하려면은 주행거리를 몇 킬로를 주행해야 되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한 58,700km 정도 주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이제 시간 개념을 대입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키로수를 주행해야지 회수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또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차값이 더 비싼 하이브리드는 배기량은 더 작기 때문에 1년에 내는 세액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5만원 정도의 세금이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요, 1년에 이제 35만원 정도의 세금이 세이브가 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연비 차이 때문에
1년에 10,000km 정도 주행을 하시면요, 유류비에서 42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둘을 합하면은 연간 10,000km 정도만 주행을 하셔도 1년에 한 78만원 정도의 유지비 차이가 납니다. 물론 보험료 이런 거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값 차이가 248만원이었는데 1년에 10,000km만 타도 78만원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만 그 연간 10,000km씩만 주행을 해도 그 처음에 더 낸 차값 차이는 회수가 된다 하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연간 10,000km가 아니라 20,000km가 되면 매년 아낄 수 있는 그 유지비가 78만원이던 게 120만원으로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3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어지죠. 그런 계산이 나와서 일단 전륜끼리의 비교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매우 쉽게 처음에 그 더 낸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친 김에 사륜구동끼리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륜구동은 20인치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사륜 대 사륜,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끼리 비교를 해보면은 차값 차이는 한 440만원 정도 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공인연비를 살펴보니까 2.5 가솔린은 9.49, 그 다음에 1.6 하이브리드 사륜은 13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휘발유 가격 1,600원 기준으로 이 공인연비로 나눠보면요, 2.5 가솔린은 1km 주행할 때마다 170원 꼴이고요, 1.6 터보 사륜구동은요 123원 꼴입니다. 그러면은 매 1km마다 47원씩이 세이브가 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처음에 차값 차이가 440만원이었잖아요. 그 440만원을 역시 순수하게 주행으로만, 그러니까 매 킬로마다 발생하는 유류비 차이로만 이렇게 회수를 하려면요, 차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많은 거리를 주행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93,300km 정도를 주행해야 그 처음에 비싸게 낸 차값 차이가 회수가 된다는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역시 자동차세 부분이 매년 35만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매년 10,000km만 주행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아낄 수 있는 유지비 차이가 대략 한 82만원 정도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440만원 나누기 82만원 하면 한 5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매년 주행거리가 2만 킬로로 늘어나게 되면 매년 13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보유를 하면 매년 2만 킬로를 타시는 분은 회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교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일단 두 차량 모두 처음에 차값이 비싸지만 그 유류비의 차이와 자동차세가 싼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회수가 가능한데, 그 회수가 더 쉬운 쪽은 전륜구동이다 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륜구동으로 네, 그 비용을 회수를 하려면 일단 매년 주행거리가 좀 많아야지, 그러니까 2만 킬로 이상씩 되셔야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좀 더 경제적인 관점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차에서 아쉬운 점은 없느냐? 저는 아쉬운 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거는 중요도에 따른 순서는 아닙니다. 생각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전기차 탈 때 회생제동을 거의 3단계 고정으로 놓고 타거든요. 그래서 걔는 이제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걸면 그 3단계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그 3단계에서 놓다가 시동을 끄고 다시 시동을 켜면, 그러면은 0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나는 이제 3단계를 고정적으로 쓰기 원할 때는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패드를 3번 당겨 가지고, 왼쪽 패드를 3번 당겨서 3단계로 만들어 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주는 게 그렇게 큰 불편은 아니긴 하지만, 좀 그거를 좀 고정적으로, 저처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번거로움으로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회생제동 3단계 하나 위로 아이페달 있잖아요.
이 차에서도 만약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다면 아이 페달을 하나 좀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추가가 된다면 특히 이제 극악으로 막히는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에는 이제 원페달로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야 원페달 운전이 좀 일반화되어 있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원페달이 되는 차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차가 그런 게 된다면 좀 하나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차의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이 회생제동의 단계별로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담력 특성이 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이 회생제동의 레벨이 달라져 가지고 이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을 그러니까 제동 특성을 좀 다르게 하기보다는 페달에서의 동작 특성은 그대로 놔둔 채로 이제 많은 고급 모델, 특히 제네시스나 현대자동차의 고급 모델에 있는 그 브레이크 모드를 하나 추가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현대 내부적으로 인식하실 때 브레이크 모드가 도저히 이 차한테 넣어주기에는 너무 고급 사양이다 라는 판단이시라면 그러면 그냥 이 차의 그 브레이크 페달에서의 느낌을 그러니까 0단계 쪽에 통일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 3단계 쪽에 통일을 하는 게 그 운전자가 느끼기에 이 패들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 회생제동의 단계만 바꿨을 뿐인데 그거에 어떤 이제 엑셀을 놨을 때 작동 특성에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이 페달의 느낌까지 달라져서 그것까지 함께 운전자가 본인을 적응시켜야 되는 점, 그런 거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통일해 주는 게 또 운전자에게 더 직관성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좀 가능한 개선인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얘가 이제 회생제동을 이제 0단계로 해놓은 상태에서 엑셀을 놨다가 다시 밟을 때 그때와 회생제동을 3단계로 놓고서 엑셀을 놨다가 밟을 때 그때의 느낌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먼저 0단계에서 그거를 할 때에는요 그냥 엑셀에서 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밟으면 그냥 놓았던 상태 그대로 다시 연결돼서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어떤 뭔가 동작하고 작동하고 이런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동작이 재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3단계를 요걸 놓잖아요. 그 엑셀을 밟으면 이제 강한 앞으로 숙여지는 힘이 뭐 강하진 않지만 생겼다가 다시 그러니까 동력이 재연결될 때 뭐 차에 탄 사람에게 울컥거림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지만 약간 한 박자 늦은 그런 지연 반응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은 0단계일 때는 엑셀을 다시 밟았을 때 그런 현상이 없는데 꼭 3단계에 놓으면 엑셀을 놨다가 밟을 때는 거의 매번 그런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징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사실 옆이나 뒤에 탄 사람은 아무런 그 차이를 모를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그 차이를 좀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게 어떤 개선해야 될 그런 성질로 좀 여겨진다면 그러면 3단계에서의 엑셀을 놨다가 다시 밟았을 때 그런 지연 반응이나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거 그거는 좀 해결이 되면 좀 더 최적화가 되면 이 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시승을 맞춰가면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기본 모델인 2.5 가솔린보다 얘가 더 고급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행을 해보고 하면 하이브리드에서 오는 장점이 추가되는 거에 플러스로 또 그 하이브리드의 또 발전을 많이 시켜놔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실제 주행감에서도 차 급이 하나 더 높다는 생각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을 더 주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 가치가 있는 차라는 말씀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오랫동안 이 하이브리드를 소비를 할 때 처음에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으로 좀 경제적으로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소비하시기보다는 이 산타페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실 때에는 어떤 내가 초기에 몇백만 원 더 들인 것을 연비나 세금에서의 어떤 이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절약되는 걸로 내가 본전을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택하시기보다는 좀 더 고급 모델을 좀 더 고급진 산타페를 나는 선택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선택을 하셨을 때 만족감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대에서 새롭게 내놓은 새로운 세대의 하이브리드는 또 그 이전까지의 모델들보다 좀 더 나아진 점이 많았고, 그게 이 산타페라는 모델의 특성과도 매우 잘 녹아들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이 차의 리뷰를 마치는 시점에서 총 누적 주행 거리와 총 평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556.8km를 주행했네요. 그리고 이때 총 누적 연비는 13을 보여줬습니다. 이 공인 연비, 그러니까 복합 기준 그거와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왔네요. 이게 이제 실연비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 연비에는 제가 두 군데의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위한 격한 주행까지 포함한 그런 성적입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이 받쳐줄 때는 지금처럼 이제 18km대까지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MX-5 산타페 하이브리드 4륜구동 캘리그래피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이 차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